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는데요.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건희 특검 종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80일 동안의 특검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현대판 매관 매직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부터 듣습니다. 매관 매직이란 표현 외에 달리 적정하게 쓸만한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80일 동안 무상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디올백, 샤넬백, 콘스탄틴 시계, 그라프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까지 또 화백의 그림까지 이렇게 금품 수수를 스스럼 없이 하고 그 대가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매관 매직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쓸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실제 사욕을 챙긴 전형적인 국정농단형 비리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의 실체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접근했다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이 전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덮었던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밝혔다는 데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성과 있는 특검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셨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종결이 주요 성과다. 그리고 각종 고가 금품 수수 규명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결과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사과드리고 반성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노선으로부터 빨리 돌아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오늘 특검의 수사 발표는 특히 민중기 특검이 이러한 수사 발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사실 헌정사상 최강의 권한 그리고 최장의 수사기관 그리고 거의 최다에 가까운 수사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해온 것이 민중기 특검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워낙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그 네오세미테크라고 하는 종목에 투자한 것이 밝혀졌는데 민중기 특검도 똑같은 종목에 투자했던 것이 밝혀지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것을 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된 수사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민중기 특검 본인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통일교 게이트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단서를 인지하고 진술을 얻은 상태에서도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방치해서 사건이 묻힐 뻔했습니다. 역대 특검이 다 수사 도중에는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많은 논란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일으킨 특검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중기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자격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구성된 특검이 국가 공권력을 오작동시킨 것에 대해서는 향후 통일교 게이트 특검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팀에서도 수사 기간도 좀 짧았고 능력도 부족해서 많은 것을 다 결론 내진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2차 특검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강의 특검팀 아니었느냐라고 했는데 많이 못 밝혀낸 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당초에 김건희 특검이 1호부터 16호까지가 수사 대상 사건입니다. 그중에 13개가 특정 사건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고소고발 사건이라든가 수사 방해 사건 해서 16개 항목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이나 수사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 제기된 의혹 내지 인지된 사건 전체를 수사해서 성과를 내기에는 좀 부족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1호부터 13호 또 14호 사건까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관련 부분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서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 또 불구속 기소가 다 이루어졌고요. 13호 사건에
내용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됐지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 2차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이 그 수사 역량의 부족만을 탓하기에는 수사 대상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또 관련 참고인 또 증인들의 또 진술 거부 등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어떤 객관적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등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또 관련된 내용들의 진술 태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2차 특검까지는 가야 되겠다. 일단 민중기 특검팀에서요 수사 기간이나 수사 인력 그다음에 각종의 환경 탓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최종 발표를 보니까 그동안에 20명을 구속시켰다고 나왔더군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팀의 파견 검사 숫자가 55명이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 검사 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7배가 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검보 6명, 특별검사 1명까지 합하면은 62명의 검사가 20명을 구속시킨 겁니다. 한 명을 3명의 검사가 붙잡고 구속시킨 거예요. 18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은 더 이상 수사에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면 충분한 것이고 이 정도로 막강한 수사 인력과 긴 기간을 가지고 수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으면은 2차 특검을 해도 아마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민중기 특검팀이 보유했던 그 수사관 인력은 특별수사관까지 합하면 146명입니다. 앞서 제가 파견 검사, 특검보, 특검 합해서 6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파견 공무원을 다 빼도 검사와 수사관들만 합해서 무려 210명에 달하는 메머드급 인력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과를 들은 김건희 씨 측에서는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하게 판단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이 생겼고 이번에는 윤 부부의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도 또 나오긴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법리 판단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기소된 사건들은 이제 곧바로 공판 절차가 개시가 될 거고요. 네. 그 관련해서는 뭐 특검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핵심은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고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는가였는데 네. 법적 미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가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방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부부관계이고 권력을 사실상 나눴다고 볼 정도로 김건희 씨가 전횡을 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범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어떤 구체적, 직접적 증거 확보는 용이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뇌물을 입증하는 데는 일단 지금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알선 수재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실제 이게 결국에는 금품 수수의 대가가 공직 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지, 묵인,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뇌물죄 적용 여부까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즉 뇌물죄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미비가 있다라는 주장은 해오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런데 이미 이제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소를 한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하든 혹은 국가수사본부가 이첩받은 대로 이제 계속 후속 수사를 하든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 2번, 3번, 4번 수사하는 것은 뭐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자리가 권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유화가 쉬운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 씨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배우자가 단순한 사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동시에 엄격한 감시와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 정부부터 바로 적용을 해서 퇴임 후에 또다시 이런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과제를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나중에 그런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문제 해결과 개선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청와대 시대 개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에 이제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청와대 시대가 1330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본관이 아닌 또 여민관을 통해서 집무실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익숙하고도 좀 편안한 느낌이었고요. 국민들께서도 안정감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은 갑작스러운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특검, 내란 특검이 밝힌 바와 같이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이 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그것이 결국에 비상계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들 역시 대단히 불안했고 왜 저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 이전 비용까지 있었죠. 어찌됐든 그런 희생을 치르고 이제라도 정상화됐다는 것이 다행인 것이고요.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상 최초의 청와대 이전이 논의될 때마다 굳은 군관에 갇힌다든가 국민과의 불통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국정 운영의 스타일상 모든 게 공개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직무실 또한 여민관에 두고 주로 이제 그쪽에서 직무를 봄으로써 참모진들과의 원활한 소통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청와대 이전이 혹시라도 과거 청와대 시대의 비판이었던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시대에 다시 개막된 부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옮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공간보다는 대통령의 마인드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민관의 집무실을 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민 일관의 임시 집무실을 마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후가 불행했고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길 때 공간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잘해보려는 의지를 갖고 옮겼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퇴임과 불행합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뇌물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또 물리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로를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을 즐겨 한다면은 사실 참모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더 많은 말을 국민들로부터 경청하고 또 참모들의 쓴소리를 거르지 않고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몇 주간 진행했던 그 공공기관 업무 보고를 보면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공공기관장들을 질책하거나 지적하는 거에 바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공간적인 재배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경청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오늘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 후폭풍이 되겠습니다. 이 본인이 직접 소명하라, 즉 비상계엄 옹호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이고 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의견을 밝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밝힐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통합과 실용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춘 적절한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재정 예산과 관련돼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문가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더구나 진영에 갇히지 않고 어떤 통합에 필요한 것이 특히 경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최근에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돼서 밝혔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적 동의 또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청문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전 단계에서 몇몇 집회에 참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생각인지 이후에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고 국민적 설득과 동의의 과정은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옹호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인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내일 아침 출근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을 수락하기 한 이상 이해운 후보자가 내일 아침에 밝힐 입장이 어떤 것일지는 예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것이고 탄핵 결정에 승복하고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흐름에 가담한 것을 뭐 반성한다. 아마 이런 취지의 입장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짚어볼 것은 그러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직을 제의받고 수락하고 나서는 그렇게 반성하게 될 언동들을 왜 그동안에는 해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언동을 해온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 방송 토론에서 했던 발언들 또 게시했던 현수막들 집회에 나갔던 사진들 이런 게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이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주의 주장들은 어떤 정치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저히 정치적인 생계형 주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할지 10달을 할지 알 수 없는 장관직을 제의받으니까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면 그런 것은 스스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일시적인 정치적인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그동안에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현혹되셨던 분들도 이쯤에서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믿었던 것이 맞는가? 그리고 저렇게 입장이 표변할 때는 우리가 속아온 것이 아닌가? 보수 진영 내에서 윤 어게인에 가담해오신 분들도 이쯤 되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일 아침에 의사 표명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즉 단절의 의사를 나타낼 가능성은 높다라는 것이 이제 세간의 평인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탕평 의사다라고는 했지만 이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인사청문회에서 이 얘기 나올 거거든요. 어떻게 민주당은 준비해야 됩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중요한 건 현재적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이해운 전 의원이 실제 그때 집회에 참여하고 뭐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 분명하지만 비상계엄 내란을 모의하거나 기획하거나 실행하거나 사후적으로 완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해있던 진영의 논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어떤 숙명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에서 보면 늦게라도 그렇게 했던 부분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거에 대한 입장을 재정립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의 자리 때문에 표변한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납득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바로 제명했잖아요. 그렇죠. 어제 바로 제명 조치를 했고 사실 이해운 전 의원이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장관직을 수락할 것이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먼저 당직과 당적은 정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 도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았고 180도로 표변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인사청문회를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도 강성 지지층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불과 엊그저께까지도 윤 어게인 했다고 평가받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온건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처럼 증인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를 또다시 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인사청문회가 많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도 높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구로 치면은 협살 플레이 같은 것에 걸려서 그 주루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마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국민의힘과 사전에 어떤 당대당으로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런 인사를 통해서 탕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표변에서 상대 진영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노선이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전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내일 또 하나의 입장 표명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입니다.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이 과연 어느 수준일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예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내일 좀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예상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갈수록 하루에도 몇 건씩 새로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원내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이 가장 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결정 역시 본인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제기된 의혹들이 물론 일방적인 주장이고 실제 윤리적 비난과 법적 불법 사이 경계선쯤에 있고 실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개인 정치인에게 제기된 하나의 의혹만으로도 사실은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내 우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내일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놔야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한두 가지씩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한항공으로부터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권을 받아서 투숙을 했는데 그걸 받았을 때 김병기 의원은 국회 국토위, 정무위 이렇게 대한항공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관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배우자가 구의원의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녹취록도 나왔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 텔레그램 대화방이 하나 나왔죠.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상시적으로 보좌진들에게 지역구 활동에 관해 지시를 하고 그 대화방에 김병기 의원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드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원 배우자가 일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구의원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내역을 상세히 보고 그게 정치 활동에 사용된 돈이면은 단순한 업무상 횡령을 넘어서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도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녹취록이 나왔죠. 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성의 금품을 받았고 그것을 당시에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는 녹취록을 MBC가 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새로운 의혹이 쏟아져 나와요.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정원에 재직 중인 그 가운데 자신의 업무를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에게 부탁해서 해결했다라고 하는 의혹은 이미 며칠 전 것이 되어서 떠밀려갈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당연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직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은 김병기 의원 한 사람의 처신이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윤리의식이에요. 이런 것을 과연 용인하고 묵과하고 덮어주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민심의 중앙값에 부합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거든요. 내일 김병기 의원의 입장 표명이 어떤 구두 사과로만 그치게 된다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호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문을 갖게 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쿠팡 관련 질문을 드리고 30초씩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범석 쿠팡 의장 내일도 출석하지 않겠다 청문회 이 얘기를 하면서 약 1조 6,850억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은 많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더 차갑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는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보상안 아니죠. 이게 네. 어떻게 보상안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쿠팡, 쿠팡이츠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 같은 건데요. 그 판촉 행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5천 원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추가해서 더 사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상액으로 발표하고 총액 규모가 1조 6,850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쿠팡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과 우리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요, 수많은 귀중품이 들어있는 집에 현관문이 부서진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은 남의 집 현관문을 부쉈으면 돈으로 배상을 해야지, 그걸 제주도 왕복 항공권 할인 쿠폰으로 배상한다고 하면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그리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갈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지금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의 더 화를 돋굴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청문회 출석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물타기조차도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